밤 공기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으나 서아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무리 눈을 감고 또 뜨고를 반복해도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금은보화가 아닌 금간 나무 상자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곰팡내가 진동하는 누더기 이불 한 채가 무참하게 구겨져 있을 뿐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뺨을 세게 꼬집어 보았다. 따끔한 통증이 온몸으로 번져나갔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화려한 정승댁 교수의 방이 아니라 변방, 기방, 청월관의 좁디 좁은 골방이었다. 창호지 너머로는 취객들의 구역질 나는 웃음소리와 술냄새가 섞인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어둠이 내려앉은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의 애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지옥의 입구였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서아는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정의품 박정승의 귀한 외동딸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양반가의 교수였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과분할 정도로 후한 사랑을 주었고 그녀 역시 부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화와 글씨에 정진하며 단정하게 자라났다. 특히 난초 그림에는 재주가 뛰어나 일가를 이룰 수준이라는 평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딸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모든 평화는 4년 전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뜨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는 계모를 드렸고 그녀의 이름은 최 씨였다. 처음에는 전처소생인 서아를 다정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철저한 가면에 불과했다. 계모 최 씨는 자신의 친정 오라비들이 빚에 쪼들려 파산하자 정승댁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서아였다. 정의품 정승의 외동딸.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진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면 혼수며 지참금으로 엄청난 재산이 나가게 될 터였다. 최 씨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더욱이 자신은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저 영리하고 재주 많은 계집아이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앞날은 보장되지 않았다. 최 씨는 결심했다. 서아를 이 집안에서 지워버리기로. 기회는 뜻밖의 빨리 찾아왔다. 박정승이 왕명을 받들어 국경 너머로 사신 행차를 떠나게 된 것이다. 적어도 석 달은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이었다. 최 씨는 서둘러 친정오라비 최승달을 불러들였다. 최승달은 한때 무과에 급제했으나 도박과 술로 몸을 망친 무례한이었고 변방의 인신매매상들과도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누이의 제안을 듣자마자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날은 단오를 앞둔 5월의 밝은 오후였다. 서아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계절이 좋아서였을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바로 그때 낯선 하인들이 담장 너머로 뛰어들어와 그녀의 입과 손을 묶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루에 담긴 곡식처럼 거친 삼배자루에 처박혔고 어디론가 실려갔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계모 최 씨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바로 처리하게 흔적을 남기지 말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어느 주막의 헛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최승달과 함께 온 기름때 찌든 인신매매상 2명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물건을 값어치 매기는 탐욕만이 번들거렸다. 계집이 곱구나 어디 잔뼈나 있나 싶었는데 살도 부들부들하니 붙어있고 이런 건 오랜만이야. 청월관 월향이가 다 좋아하겠는걸? 서아는 그들이 자신을 기방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 거였다.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정의품 박정승 대감의 외동딸이다. 내 아버님이 돌아오시면 너희 같은 것들은 능지처참을 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저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인신매매상들은 낄낄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미 수십 명의 양반과 교수들을 이렇게 팔아넘긴 경험이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 저렇게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었다. 최승달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뺨을 때렸다. 따귀를 맞은 서아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정승댁 교수라고? 하하, 웃기는 소리 마라. 너는 벌써 죽었다.
서한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최승달은 술 냄새가 진동하는 입김을 그녀의 얼굴에 뿜으며 비밀을 털어놓았다. 너는 전염병에 걸려 3일 전에 급사했다. 장례까지 치렀다. 관 속에는 돌덩이가 가득 들어있지만 아무도 모른다. 내 아비가 돌아올 때쯤이면 너는 이미 땅속 깊이 묻힌 시신이 되어 있을 터이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서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계모 최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짜놓은 계략이었다. 가짜 시신, 거짓 장례식, 그리고 완벽한 소멸.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박정승의 딸 서아가 죽었다고 믿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와도 이미 관에 못이 박힌 뒤일 것이고 슬픔에 잠긴 아비는 계모의 거짓 눈물과 안타까운 말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서아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이틀 밤낮을 흔들리는 술에 실려 변방으로 끌려온 그녀는 마침내 청월관이라는 기방 앞에 내던져졌다. 기방의 외관은 생각보다 화려했다. 붉은 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문 앞에는 취객들이 비틀거리며 드나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보내야 할 지옥이구나. 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월향이라 불리는 기방의 행수였다. 나이는 40을 넘긴 듯 보였으나 짙은 연지곤지 아래로 매서운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유 냄새가 났지만 그 향기 아래로는 썩은 듯한 냄새가 감춰져 있었다. 월향은 인신매매상들과 간단히 돈을 주고받은 뒤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피부, 치아, 손톱, 머리카락. 그녀는 마치 말을 사는 사람처럼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월향은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런 물건이라면 충분히 값어치를 하겠구나. 너는 오늘부터 이곳 청월관의 기생이다. 순순히 따르면 편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고생만 할 뿐이니 알아서 해라. 서아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몸을 더럽힐 바에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기생 노릇 따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서아의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말했다. 죽겠다고? 죽어봐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도 못한다. 여기서 버티면 버틸수록 고생만 더할 뿐이다. 밥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으며 매질만 계속될 것이다. 서아는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버텼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흐를 정도로 아팠지만 끝까지 항거했다. 나는 박정승의 딸 박서아요. 비록 지금은 이런 꼴이 되었으나 결코 천한 기생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오. 월향은 그녀의 완고함에 혀를 찼다. 며칠이 지나도 서아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밥을 거부했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매질을 당해도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마침내 일주일째 되던 날 월향이 다시 그녀를 불러들였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다. 너는 정말 대단한 고집을 가진 계집이구나. 좋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월향은 방 한 구석에 놓인 붓과 먹, 그리고 종이를 가리켰다. 내가 만약 서화의 재주가 있다면 말이다. 그 재주로 나를 설득해봐라. 만약 내가 정말로 양반가의 규수답게 글씨와 그림에 능하다면 기생이 아닌 다른 일을 맡기도록 하겠다. 서화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붓을 잡았다.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굳건했다. 먹을 갈고 붓에 먹물을 적신 그녀는 백지 위에 난초 한 줄기를 그려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는 난초의 자태, 척박한 땅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고결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서화 자신의 처절한 외로움과 결연한 의지. 먹선 하나하나에 그녀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월향은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재주는 진짜구나.
이 정도 실력이라면 양반가에서도 인정받을 만하다. 좋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너는 이제부터 기생이 아닌 서량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서량이란 기방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글과 그림을 써주는 일을 담당하는 자리였다. 몸을 파는 것은 아니었다. 서한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비록 이곳에 갇혀 있지만 최소한 정절만은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탈출해야 했다. 아버지께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청울관은 변방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한양까지는 보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다. 게다가 그녀는 감시를 받고 있었다. 월향의 눈은 날카로웠고 기방을 벗어날 기회는 전혀 없었다. 서한은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궁리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편지를 쓴다 해도 누가 전해줄 것인가? 그녀를 감시하는 자들이 그것을 허락할 리 없었다. 그렇게 답답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청월관에 강상인 하나가 찾아온 것이다. 그는 한양과 변방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행상이었고 청월관에서 술 한 잔 걸치며 쉬어가곤 했다. 서한은 그가 한양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이것이 기회다. 그녀는 밤새 궁리 끝에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서한은 월향에게 정중히 청했다. 행수님, 저 강상인께서 한양으로 가신다 하니 그분께 그림 한 폭을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재주가 소문나면 이곳 청월관의 명성도 높아질 것이고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월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나쁘지 않구나. 그래, 그려라. 단 내가 먼저 보고 나서 줄 것이다. 서한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차분했다. 이것은 그녀가 준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그녀는 정성껏 난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난초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직 그녀와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암호가 숨어 있었다. 서아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난초 그림을 그리며 나눴던 약속이 있었다. 난초 잎의 개수, 꺾인 방향, 뿌리가 향하는 위치, 그리고 꽃망울의 모양. 이 모든 것에는 암호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와 딸만의 비밀스러운 소통 방식이었다. 서아는 그것을 기억해내며 그림 속에 메시지를 숨겼다. 잎 6개는 변방을, 꺾인 방향은 북쪽을, 뿌리의 위치는 청월관을, 그리고 아직 피지 않은 꽃망울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으며 순결함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림 한 구석에 아주 작게 자신의 이름 서자를 새겨 넣었다. 겉으로는 단순한 낙관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라면 단번에 알아챌 것이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서한은 그것을 월향에게 보였다. 월향은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았지만 그저 고운 난초 그림일 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훌륭하구나. 이 정도면 한양 양반들도 좋아하겠다. 가져다 주거라.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강상인에게 건넸다. 상인나리, 이 보잘것없는 그림이나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에 가시거든 혹시 박정승 대감댁 근처를 지나시게 되거든 누군가에게 보여주십시오. 강상인은 선뜻 그림을 받아들었다. 허허, 고맙소. 이렇게 곱고 정갈한 그림은 처음 보는구려. 꼭 좋은 곳에 걸어두겠소. 그렇게 그림은 강상인의 손에 들려 한양으로 향했다. 서한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비록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그 그림이 아버지의 손에 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한편 한양에서는 박정승이 사신 행차를 마치고 돌아와 있었다. 3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계모 최 씨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서아가 전염병으로 급사했다는 것이었다. 대감마님, 소첩이 무능하여 규수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열병이 도져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짜내며 슬픔을 연기했다. 전염병이 퍼질까 두려워 서둘러 장례를 치렀사옵니다. 박정승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딸의 무덤 앞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서아야, 아비가 미처 내 마지막을 보지 못했구나. 용서해다오. 슬픔에 잠긴 정승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딸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딸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추억에 잠겼다. 딸이 그렸던 난초 그림들, 정성껏 쓰는 글씨들, 그리고 단정하게 정리된 책들, 모든 것이 그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승의 옛 친구이자 역시 한양의 관료였던 윤판서가 위로차 그를 찾아왔다. 박형, 너무 상심하지 마시게. 슬픔이 끝인 것은 이해하나 자네 몸도 돌봐야 하지 않겠는가.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윤판서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참, 박형, 며칠 전에 강상인이 변방에서 가져온 난초 그림 하나를 보았네. 그 필치가 자네 딸이 그렸던 그림과 너무나 흡사하여 놀랐다네. 박정승의 손이 멈췄다. 난초 그림이라고? 어디서 본 것인가? 변방의 어느 기방에서 그렸다고 하던데 강상인이 가지고 온 것이라네. 지금 내 서재에 걸어두었네. 박정승은 벌떡 일어섰다.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가? 두 사람은 서둘러 윤판서의 저택으로 향했다. 서재에 걸린 그림을 본 순간 박정승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서하의 필치였다. 먹선의 굵기, 난초잎의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 한 구석에 새겨진 서자, 그의 딸이 항상 쓰던 낙관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딸은 이미 죽어 땅에 묻혔는데 어찌하여 변방기방에서 그린 그림이 나타난단 말인가. 박정승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난초잎 6개, 북쪽을 향한 꺾임, 뿌리의 위치, 그리고 아직 피지 않은 꽃망울.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이것은 딸이 자신에게 보내는 암호였다. 서하가 살아있다. 그녀는 변방 북쪽 어딘가의 기방에 갇혀 있으며 아직 순결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였다. 박정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즉시 윤판서에게 물었다. 강상인이 이 그림을 어디서 가져왔다고 했는가? 청월관이라는 기방이라고 했네. 변방 끝자락에 있는 곳이라네. 박정승은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딸의 무덤을 파헤쳤다. 계모 최 씨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관을 열자 그 안에는 시신이 아닌 돌덩이들만 가득 차 있었다. 박정승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즉시 계모 최 씨를 불러 엄하게 다그쳤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서하는 어디에 있느냐? 최 씨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으나 박정승의 서리 같은 눈빛에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친정 오라비 최승달이 서하를 납치해 변방 기방에 팔아넘긴 것, 가짜 장례를 치른 것, 모든 계략을 고백했다. 박정승은 즉시 최 씨와 최승달을 관아에 넘겼다. 그리고 자신의 친위 무사들을 이끌고 변방으로 향했다. 말을 쉬지 않고 달려 나흘 만에 청월관에 도착한 그는 기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월향은 갑자기 들이닥친 관군들에 놀라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박정승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곳에 박서하라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당장 데려오라. 월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서량으로 일하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잠시 후 서하가 끌려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고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하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박정승은 딸을 와라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다. 서하야, 아비가 늦었구나. 용서하거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다. 주변의 기생들과 청월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모두 숙연해졌다. 박정승은 월향과 인신매매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관아에 넘겼다.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최 씨와 최승달은 귀양을 갖고 인신매매상들은 차명에 처해졌다. 월향 역시 기방 운영 허가를 박탈당하고 투옥되었다. 하지만 서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계모 최 씨의 딸 민희를 발견했다. 민희는 겨우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다. 어머니가 귀양을 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마당 한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서하는 민희를 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나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죄일 뿐 아이의 죄는 아니다. 서하는 민희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처음에는 겁을 먹고 떨었지만 서하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서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희야, 두려워하지 마라. 언니가 너를 돌봐줄게. 그날부터 서아는 민희를 친동생처럼 보살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글을 가르쳤다. 민희는 서아를 따라 조금씩 밝아졌다. 박정승도 딸의 대인배 같은 마음씨에 감동했다. 그는 민희를 정식으로 양녀로 들여 박시성을 내렸다. 세월이 흘러 서아는 정선비라는 훌륭한 학자와 혼인했다. 정선비는 서아가 변방기방에 갇혀 있었던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아의 지혜와 재주, 그리고 고결한 마음씨에 반했다. 나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서아는 여전히 난초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평화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한편 서아의 보살핌 속에 자란 민희는 총명하고 의협심 강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언니 서아로부터 글과 그림을 배웠고 또한 정의로운 마음가짐을 배웠다. 민희는 자라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법률을 공부했고 마침내 억울한 이들을 돕는 송사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여판관이라 불렀다. 민희는 어린 시절 언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말했다. 내 생명을 구해준 것은 언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평생 언니처럼 살 것이다. 억울한 이를 돕고 약한 이를 보호하며 살아가겠다. 세월이 흘러 서아의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변방기방에 팔려갔으나 정절을 지키고 난초 그림의 암호를 숨겨 아버지를 찾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원수의 딸까지 감싸하는 대인배의 마음씨.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난초 같은 여인이라 불렀다. 척박한 땅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고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난초처럼 그녀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켰고 또한 남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느 봄날 서아는 정원에서 난초를 가꾸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제 성인이 된 민희가 함께 앉아 있었다. 언니는 어떻게 그때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나요? 민희가 물었다. 서아는 난초를 어루만지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난초를 보거라 민희야. 난초는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도 자란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내가 비록 어둠 속에 있어도 나의 향기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살렸다. 민희는 언니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서아는 다시 한번 난초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암호가 아니었다. 순수하게 아름다움만을 담은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 그림 속 난초는 여전히 꼿꼿했고 향기로웠다. 그것은 서아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억울한 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 빛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난초는 어떤 땅에서도 피어난다. 서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에게 서아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지금 당장은 어둡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여는 열쇠는 때로는 작은 난초 그림 한 폭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편 서아가 구해낸 민희는 자라서 정말로 훌륭한 여판관이 되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기방에 팔려간 여인들을 구해내는 일에 앞장섰고 인신매매범들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게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제2의 서아라고 불렀다. 민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언니 서아를 떠올렸다. 언니가 자신을 구해주었듯 자신도 다른 이들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민희는 한 사건을 맡게 되었다. 양반가의 규수가 계모에 의해 변방기방에 팔려갔다는 제보였다. 민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그 여인을 찾아냈다. 구출 과정에서 민희는 그 여인에게 물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서아 나으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난초 그림에 암호를 숨겨 아버지를 찾았다는 그 이야기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그림 솜씨가 없어서 대신 자수에 암호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행상에게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민희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다. 언니, 서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그날 저녁 민희는 언니 서아를 찾아갔다. 두 자매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오늘 한 여인을 구했어요. 그 여인은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아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난초의 힘이란다, 민희야. 난초는 혼자 피어도 향기를 퍼뜨린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다른 꽃들도 피어나게 한다. 두 자매는 그렇게 평생을 함께 살았다. 서아는 난초 그림을 그리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고, 민희는 억울한 이들을 구하며 정의를 실현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여자는 약하다는 편견, 신분이 낮으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서아와 민희는 증명했다.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여자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서아와 민희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전했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한양의 한 서당 훈장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너희들 난초를 아느냐? 난초는 깊은 산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군자의 도이다. 박사와 나으리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또한 남을 품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양이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명받았다. 그중 한 제자가 물었다. 훈장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훈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다. 난초는 누구나 기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에 난초를 심는 것이다. 향기를 잃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남을 품을 줄 아는 너그러움, 그것이 바로 네 마음속의 난초다. 그렇게 서아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어떤 이는 그림으로 그렸고, 어떤 이는 노래로 불렀으며, 어떤 이는 글로 적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같았다. 희망을 잃지 말라. 지혜를 발휘하라. 그리고 사랑을 잊지 말라. 먼 훗날 어느 추운 겨울밤 한 노파가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손녀야, 할미가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아주 먼 옛날 서아라는 규수가 있었단다. 노파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서아 언니는 정말 용감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노파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너도 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새벽은 온다는 것을 믿는 거야.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을 덮어갔다. 그 모습이 마치 난초 꽃잎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노파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아 나으리, 민희 나으리, 두 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도록 전해지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영웅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공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서아와 민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손녀는 꿈을 꾸었다. 넓은 들판에 난초가 가득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자 난초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하지만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향기가 진해졌다. 소녀는 그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다. 나도 저런 난초가 되고 싶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향기를 잃지 않는 난초.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변했다. 하지만 서아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억울한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포기하지 마라. 지혜를 발휘하라. 그리고 사랑을 잊지 마라. 어느 봄날 한 화가가 난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무엇을 그리는가? 화가는 대답했다. 희망을 그립니다. 난초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서아 나으리가 그렸던 그 난초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난초 한 송이에 담긴 의미를.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지혜이자 용기이자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한 향기였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이여, 기억하라. 당신의 마음속에도 난초가 있다는 것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난초를 피워내라. 그리면 반드시 누군가 그 향기를 맡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구원받을 것이다. 서아가 그랬던 것처럼, 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난초는 계속 피어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